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욕심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길을 보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열을 채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나의 소신과 가치관을 잃어버릴 정도로 욕심이 과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직원을 부품으로 여기고 이익에만 매몰된 기업들은 결국 참사를 맞이하여 사라졌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편협한 부와 명예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조급함을 이기고 정도를 걷는 비움의 경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너무 무리해서 탈이 납니다. 욕심은 초조함과 두려움에서 나오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을 만듭니다. 하지만 조급하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본을 닦으며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면 타인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의 성공은 참고일 뿐 나의 길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타인을 질투할 시간에 책을 읽고 내면을 다지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물가는 오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매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싼 곳만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밝은 인사로 환대해주고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어떠시냐며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그 한 조각의 관심이 손님의 발길을 붙잡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법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욕심이 과해 중용을 잇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계하자는 말씀입니다. 공자께서는 또한 견득사이라 하여 이득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이 맑아야 육체가 튼튼하고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철학은 바로 이 중용의 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나만 배부른 부귀가 아니라 정당한 도리를 지키며 이웃과 나누는 삶이 공자가 지향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과욕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돈벌이가 아닌 치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십시오. 타인의 속도에 흔들릴 때 책을 펼쳐 내면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부터 챙기는 작은 마음이 거대한 기업 윤리의 시작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기본을 닦으며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함께 헤쳐나가는 진심은 손님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당신은 오늘 이익을 쫓아 앞만 보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옆을 보았습니까?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손님을 향한 환대와 위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맑게 관리하고 육체의 균형을 지키며 묵묵히 정도를 걸을 때 당신의 매장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성공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지형편 2. 6가지 지형의 용병술 2. 영웅은 기다릴 줄 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이왕, 난이반, 왈쾌, 괴형자, 정무비, 추리승지, 적약유비, 추리불승, 증난이반, 분리, 아추리분리, 피추리분리, 왈지, 지형자, 적수리야, 아무추랴, 인이거지, 영적반출 이격지. 2.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기는 힘들다. 이런 지형을 괴형이라 한다. 괴형에서는 적이 무방비일 때 출격하면 승리한다. 적이 만약 대비했는데 출격하여 승리하지 못하면 돌아오기 힘들다. 불리하다. 내가 나서면 불리하고 적이 나서도 불리하다. 이런 곳을 지형이라 한다. 지형에서는 적이 비록 나를 이익으로 유혹해도 나는 나서지 않는다. 병사를 이끌고 태각하여 적이 반쯤 나왔을 때 매복 공격하면 유리하다. 2. 괴형.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기는 힘들다. 이런 지형을 괴형이라 한다. 걸괴로도 알 수 있듯 갈 수는 있어도 걸려서 빠져나오기는 힘든 곳을 괴형이라 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괴란 견괴이다. 여기는 견괴를 현대 중국어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걱정, 근심의 뜻이지만 옛글에서는 끌려 걸리다의 이므로 이 지형이 당신의 군대를 견제하여 억누른다는 뜻이다. 그러니 가기는 쉽지만 돌아오기는 힘든 것이다. 괴형에서는 적이 무방비일 때 출격하면 승리한다. 적이 만약 대비했는데 출격하여 승리하지 못하면 돌아오기 힘들다. 불리하다. 괴형을 만나면 적의 대비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적의 대비가 허술하다면 기습하여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적의 대비가 충실하다면 아군이 출격하여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빠져나오기 힘든 지형이라 진퇴양난에 빠진다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괴형이란 험준한 지형이다. 괴형을 적과 공유한다면 경계선이 개의 이빨처럼 들쑥날쑥하여 움직일 때마다 서로 견제한다. 출격했는데 적이 대비하지 않았으면 아군이 필승이다. 비록 험준한 지형이지만 적은 이미 패했기에 더 이상 아군의 귀환을 요격할 수 없다. 출격했는데 만일 적이 대비하고 있어 승리하지 못했다면 적이 험준한 지형을 지키고 아군의 태각을 요격할 테니 귀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만일 후자의 처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부득이하여 그런 경지에 빠졌다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만 하니 우선 적의 양식을 약탈하고 적당한 기회를 엿봐 공격한다. 진호는 진퇴양난에 빠진 병사들을 위로한다고 저렇게 말했지만 실은 그 병사들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괴형에 빠진 상황이다. 괴형이란 앞으로는 공격할 수 없고 뒤로는 태각할 수 없는 지형이다. 이런 판국인데 무슨 여유로 적의 식량을 빼앗아 장기적인 대비한다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결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하나, 구원부대가 와서 구출해 주는 것이다. 최선이다. 둘, 죽을 각오로 싸워 탈출하는 것이다. 조상의 음덕으로 혹시 일부 병사는 탈출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전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면 굳이 괴형이라 칭할 필요가 없다. 셋, 투항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병법은 투항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이것은 병법의 큰 문제점이다. 항복해야 할 때는 항복해야 한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데 달리 무슨 도리가 있는가? 왜 진호가 사람을 잡는다는 것일까? 손자병법의 손자도 저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대책이 없어서 넘어간 문제를 우리의 진호가 대책이랍시고 나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급적 괴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단 가면 돌아오기 힘들다. 99%는 돌아올 수 없다. 퇴로가 차단되면 명줄이 끊기는 지형이 곧 괴형이다. 그런데도 진호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며 당신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역사책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그런 사례를 발견하면 진호의 대책을 확신하게 된다. 당신은 순진한 것이다. 역사에 기록된 그 사례는 실제로는 1000번 발생한 사건인데 999번은 실패하여 모두 죽었기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당연한 것을 뭐하러 기록하겠는가? 그러나 요행이 어떻게 한 번 성공하면 그것은 대단히 희귀한 사례이기에 비로소 역사책에 오른다. 그렇게 희박한 확률의 사례를 보면서 당신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거나 심지어 나는 적어도 훨씬 확률이 높다고 과신하는 것이다. 맹신과 과신으로 무장한 당신이 괴형으로 가면 그날이 제삿날이다. 3. 지형. 내가 나서면 불리하고 적이 나서도 불리하다. 이런 곳을 지형이라 한다. 적군과 아군이 좁은 길의 양쪽 끝에 주둔하고 있으면 누가 먼저 출동하든지 먼저 출동하는 쪽이 불리하다. 그런 곳을 일러 지형이라 한다. 이를테면 양쪽 군대 사이에 협곡이 있다고 하자. 어느 측이든 먼저 공격하려면 협곡을 통과해야 한다. 협곡을 통과할 때 상대방의 매복에 걸리기 쉬우니 불리한 것이다. 혹은 양쪽 군대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고 하자. 먼저 진격하는 쪽이 강을 건너야 한다. 강을 건널 때 상대방에게 허점이 노출된다. 절반쯤 건넜을 때 공격을 당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런 지형에서는 양쪽 모두 선제 공격을 꺼리는 것이다. 지형에서는 적이 비록 나를 이익으로 유혹해도 나는 나서지 않는다. 병사를 이끌고 퇴각하여 적이 절반쯤 나왔을 때 매복 공격하면 유리하다. 이런 지형에서는 적이 이익으로 나를 유인해도 추격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퇴각하면 적을 끌어들일 수 있다. 적이 절반쯤 출동했을 때 내가 복병을 움직여 다시 공격하면 유리하다는 것이다.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양측 모두 출동했는데 지형이 불편하다. 적이 만일 이익으로 나를 유인하면서 불러서면 나는 신중해야 하므로 추격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군대를 이끌고 물러설 때 적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일 출동하여 나를 추격하면 적이 절반쯤 나왔을 때 기습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를 다시 들어보자. 춘추시대 진나라와 초나라가 교전하게 되었다. 진나라 장군 양처보와 초나라 장군 자상이 지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양처보는 초나라 군대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려고 뒤로 30리를 물러섰다. 자상도 양처보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자기도 뒤로 30리를 물러섰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병법 구절을 떠올리며 상대방의 전략에 걸려들지 않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계속 물러서다 보니 싱거워졌다. 아예 각자 귀국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경우도 지형으로 볼 수 있다. 누구든지 먼저 출동하면 불리한 지형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수단을 부리지만 상대방도 병법을 아는지라 걸려들지 않았다. 서로 붙어야 접전을 하지 갈수록 멀어지는데 무슨 교전인가. 각자 그냥 귀국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뜸 반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법입니까? 승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싸우지 않는 것이다. 병법은 당신에게 싸움을 권하지 않는다. 손자병법은 도처에서 신중하라고 당부하지 않는가?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실패할까? 왜 병사들이 전사하고 장군이 다치는가? 간단하다.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없다. 싸우지 않으면 언젠가 싸울 기회는 온다. 그런데 싸워서 패하면 그리하여 죽으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자는 먼저 이기고 싸우라고 한다. 이긴 후에 싸우라는 것이다.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 싸우게 되는 경우는 적다. 대부분 싸우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싸우겠다면 이미 계산서가 나와 승산이 확실한 것이고 그리하여 출전했으면 한 방에 끝내게 된다. 중국 역사상 중요한 전쟁, 이를테면 주와 부가 7제후국의 반란을 평정할 때 어떻게 했는가? 싸우지 않고 기다렸다가 한 방에 해결하지 않았는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싸우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영웅이다.
첫 장면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싸우는 자는 영화 속의 영웅일 뿐이다. 영화는 재미있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전쟁은 재미로 하는가? 진정한 영웅은 참거나 기다린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주인공이나 뭐든지 승리하고 영웅일 뿐입니다. 현실은 내가 얼마나 꾸준히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는지 말해줍니다. 장사도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하게 이 자리가 돈 버는 자리라며 무턱대고 뛰어들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운도 따라오는 것이며 꾸준하게 열심히 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매장 오픈한다고 해서 바로 손님이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 날짜를 알리고 홍보도 하며 행동하고 움직여야 손님들도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오픈한다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따르니까요. 오늘은 나의 매장을 홍보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리의 철학과 신념, 손님을 대하는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